마미톡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수박교근 질환교육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양미희고요. 오늘 이 자리는 최근 여행자 대상으로 위험하다고 회자되고 있는 수막구근 감염증과 예방법에 대해서 마미톡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함께 해주실 전문가로 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상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 진행해 주실 교수님의 이력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병원 이상훈 교수입니다. 수막구근 질환은 많은 부모님들께 낯설 수 있지만 치명률이 매우 높고 급성으로 진행되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초기 증상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예방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미톡과 함께하는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막구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교수님, 침습성 수막구근은 어떤 건가요? 네, 침습성 수막구근 질환은 수막구근이라는 세균에 감염돼서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수막구근은 환자 또는 무증상 보균자의 코나 입, 편도와 같은 상기도 점막에 존재하다가 비말을 통해서 전파되기도 하고요. 이때 균에 노출된다고 해서 모두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은 별 증상 없이 일시적인 보균 상태로 지나가지만 드물게 균이 혈액이나 뇌수막을 침범하게 되면 침습성 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침습성 수막구근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치명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일단 발병하고 나면 몇 시간 만에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고 하루 안에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적절히 치료를 받더라도 치명률이 약 10에서 15% 정도에 이르고 치료가 지연된 경우에는 사망 위험성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회복 후에도 청력 저하나 신경학적 후유증, 피부 괴사와 같은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주의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럼 침습성 수막구근 질환에 감염이 되었을 때 임상 양상은 어떠한가요? 침습 수막구근 질환에 감염이 되게 되면 발병 초기에는 발열이나 오한, 두통, 구토, 메스꺼움 같은 비교적 흔한 증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질환의 진행 속도인데요. 불과 몇 시간 사이에 피부에 출혈성 발진이 생기거나 심한 두통, 경부 강직과 같은 뇌수막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의식이 저하되거나 혼란해지기도 하고 경련이라든지 쇼크와 같은 중증 폐혈증 양상으로 급격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는 발병 하루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중해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감기나 장염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의심하고 치료를 시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수막구근은 일반적인 검사로는 바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진료할 때 진단도 쉽지 않은 감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조금 무섭다 싶기도 한데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수막구근으로 입원한 아이를 보신 적도 있으실까요? 수막구근 자체가 드문 질환이긴 하지만 제가 직접 치료했던 환자도 한 명 있었는데요. 평소 건강하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열과 두통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아서 독감 같은 걸로 생각하고 지켜보셨다고 하는데요. 근데 몇 시간 만에 발열과 두통이 급격히 심해지면서 근처 병원을 방문하시게 됐고 의사 선생님이 보시기에 피부에 출혈반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병원으로 전원을 주셨습니다. 환자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출혈성 발진이 팔다리에 넓게 펴진 상태였는데요. 이 환자는 뇌척수액 검사에서 수막구근이 확인돼서 수막구근성 뇌수막염으로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중환자실 치료를 시작했고 한동안 위중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처음 진찰받은 병원에서 수막구근 가능성을 빨리 의심하고 항생제를 조기에 투여하신 것이 환자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에는 마치 감기나 독감처럼 보여서 의료진 입장에서도 초기에 수막구근 감염증을 의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 막상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서 수막구근인가 의심할 정도가 되면 이미 중증으로 진행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질병 초기에 얼마나 빨리 의심하고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느냐가 환자의 예후를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초기에 발견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수막구근성 뇌수막염은 후유증이 또 어떻게 될까요? 수막구근 질환은 회복 이후에도 다양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데요. 크게 폐혈증 관련된 합병증과 뇌수막염의 후유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폐혈증이란 균이 혈액 안으로 퍼지면서 전신에 심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부와 팔다리의 작은 혈관이 손상되고 혈액응고 이상이 발생하면서 특징적인 출혈성 발진이나 괴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심한 폐혈증의 경우에는 쇼크로 진행해서 혈압이 떨어질 수 있는데 팔다리 끝부분의 혈액순환이 감소하면서 조직의 저산소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괴사로 이어져서 사지절단까지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소아에서는 팔다리 성장판에 손상이 가게 되면 회복 후에도 비대칭 성장이라든지 변형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 차례 교정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뇌수막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신경계 후유증이 또 남을 수 있습니다. 청력 저하가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도 심하면 뇌전증, 소위 말하는 경련을 병이고 인지기능 저하나 합측장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수막구균 질환은 급성기 치료도 중요하지만 치료 후에도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와 가족의 삶 전체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최근 베트남에서 수막구균의 발생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 데리고 베트남으로 여행 가시는 우리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해외 여행 전에 예방 조치를 위한 백신 접종도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관련 기사를 접했는데요. 베트남에서 2025년에 수막구균 감염 사례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었고 질병관리청에서도 해외여행 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린 자녀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가족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워낙 친근해서 경기도 나트랑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국내 가이드라인에서도 수막구균 유행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수막구균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의뢰를 보다 보면 해외여행 전에 예방접종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도움이 될 만한 예방접종을 설명드리면 꼭 맞아야 되나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자동차 사고와 에어백으로 예시를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차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는 에어백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낄 수 있지만 실제 사고가 났을 때 큰 부상을 막아주거나 생명을 지켜주기도 하잖아요. 저는 수막구균 질환과 예방접종도 비슷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막구균 감염증은 진행 속도가 빠르고 후유증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해외에서는 아무래도 이 골든타임을 지키기가 국내보다는 좀 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 전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여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베트남에서 수막구균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외에 수막구균 질환이 유행하는 국가나 또 사례도 궁금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수막구균이 가장 유행하는 지역은 아프리카인데요. 그 중에서도 나이지리아, 니제르, 차드,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들이 특히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국가들이 아프리카 중부에 벨트 모양으로 길게 분포하고 있어서 메닝자이티스 벨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성지순례를 가는 것 역시 대표적인 고위험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건 저희에게 좀 다소 생소한 여행 지역이다 보니까 별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런 생소한 지역들 외에도 저희에게 익숙한 유럽이나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 초만 해도 영국 대학가에서도 수막구균 집단 발생 사례가 국내 뉴스에까지 보도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캐나다 일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는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예 수막구균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베트남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는 수막구균 발생이 낮았는데 2025년에는 갑자기 또 발생이 급증하기도 했거든요. 이처럼 전 세계 감염병 유행 양상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의 감염병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적절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또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예방법도 따로 있을까요? 네, 예방법이 있습니다. 예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막구균 백신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맹커드피와 같은 사가 백신으로 A, C, W, Y 4가지의 주요 혈청형에 의한 수막구균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B 혈청형을 예방하는 맨B 백신인데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둘 다 맞아서 5가지 혈청을 모두 예방하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한 가지만 우선 고려한다고 하면 사가 백신이 여러 혈청형을 한 번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최근 Y 혈청형에 의한 수막구균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가 백신에는 ACWY, 즉 Y 혈청형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맹커드피는 사가 백신 중에서도 영유아 연령에 대해서 A군을 포함한 모든 수막구균 혈청에 대한 면역원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고요.
안전성 측면에서도 국내에서는 올 초에 출시되긴 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2020년부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접종 경험이라든지 안전성 데이터 역시 비교적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백신이 유료 백신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네, 국내 소아 백신은 대부분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필수 접종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필수 접종이라는 것이 개인에 대한 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질병 발생 규모라든지 비용 효과성과 같은 공중보건학적 요소를 동시에 종합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수막구경 같은 경우는 국내 발생률이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아직 필수 접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수막구경 백신이 필수 접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든지 예방이 필요 없는 질환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실제 수막구경 백신의 예방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잘 입증되어 있기도 하고 영국이나 미국, 호주, 네덜란드와 같은 외국에서는 수막구경 질환이 발생이 비교적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카 백신 접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장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 가이드라인에서도 수막구균 유행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장기 체류하는 경우 또는 면역 저하 상태에 있거나 기숙사, 군대, 합숙훈련처럼 밀집된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마다 백신이 필요한 정도나 예방접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접종 전에 아이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 또 여행 계획 등을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시고 개별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수막구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더라고요. 우리 교수님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침습성 수막구균 질환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병이 아니다 보니까 중요성이 잘 시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막구균 발생률은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요즘처럼 해외여행이나 국제교류가 활발한 시기에는 언제든지 유행 양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수막구균 감염증은 드물지만 한번 발생하면 진행 속도가 빠르고 치명률도 높습니다. 또 치료가 잘 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나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막구균 예방접종은 단순히 한 아이의 질병을 막는 것을 넘어서 한 가족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닥친 뒤에 대응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비톡과 함께 이사분 교수의 침습성 수막구균 질환 웨비나를 진행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죠?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